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생 시절을 추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으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맏딸로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시절은 딸들에게 공부를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중학교 진학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방직 공장과 신발 공장이 호황이던 시절이었으며 어린 소녀들이 그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딸이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해야지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용기가 있었기에 저는 공장이 아닌 학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업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안일을 병행하기가 더욱 벅찼습니다. 과외를 받는 친구들이 많았고 옆집 대학생 언니에게 영어와 수학을 배우기 위해 떠나드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일부러 눈을 피하곤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 처지가 부끄러워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 무렵 제 꿈은 의사였습니다.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을 보며 아픈 사람들을 무료로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도넛 하나, 쫄면 한 그릇도 현금 없어 회수권으로 대신 지불해야 했고 왕복 2시간 넘게 걸어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그 꿈도 조용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에서 쥐들이 운동회를 벌였습니다. 마구 뛰어다니는 소리에 소리를 지르거나 천장을 툭툭 쳐야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천장에서 뱀새 나와 양동이를 놓아야 했고 혹여 쥐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여름은 늘 무더웠습니다. 선풍기 대신 부채 하나로 더위를 견뎠고 냉장고와 에어컨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앞 우물은 동네의 냉장고 역할을 했습니다. 김치통에 줄을 매달아 우물에 넣거나 다라이에 수박을 담아 차갑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위가 심할 때는 등목을 하거나 얼음을 깨서 미숫가루를 타 마시며 위를 달랬습니다. 겨울은 더 추웠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없어 흙으로 된 길바닥은 진흙으로 남아있었고 얼어붙은 길에는 연탄재를 뿌려 미끄럼을 막았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했고 치사에는 연탄불이나 석유골로를 썼습니다. 석유골로는 당시 주부들에게 신무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연탄은 한번 꺼지면 다시 피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착화탄과 숯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름종이나 나무 껍질로 불을 붙였습니다. 연탄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밤잠을 설치던 시절이었고 착화탄과 숯은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최상품 발명품이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집집마다 연탄을 들이고 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연탄가스를 마시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도 흔했고 동치미를 먹거나 찬물을 마시며 정신을 들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 마음이 일찍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전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투리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했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친구도 많이 생기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수업이 재미없다고 코미디언을 하라고 하시는 친구와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은 제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동네는 늘 아이들로 북적였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가끔 도둑이 들면 동네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귀중, 된장, 고추장, 김치, 늘어놓은 옷이나 신발 같은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떠들고 시끄러워도 아이들은 그저 놀기에 바빴습니다. 동생들은 무탈하게 자랐지만 영양실조로 피부병이나 탈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엔 아파서 병원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기엔 콩나물에 생엿을 넣고 중탕을 한
생전물을 마시고 귤 껍질을 달려 차처럼 마셨습니다. 배가 아플 땐 어머니가 배를 주무르시거나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가스맹수를 사다 주셨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나면 고약을 붙이셨는데 고약은 그 시절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치약 대신 소금으로 이를 닦았고 비누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 통증으로 누워 계신 적도 있었고 폐결핵으로 고생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늘에 설탕을 넣어 중탕을 해 드리기도 했고 장어를 구워 탕으로 끓여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차도가 없으면 무당을 불러 집에서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될 것을 왜 굿을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받은 생선 상자를 들고 오시며 이웃들과 나눠 드렸습니다. 저는 귀한 생선을 두고 오래 먹자며 절여두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크고 좋은 생선을 이웃에게 드리고 작고 험있는 것만 남기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어머니가 못마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도움받았던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으셨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아지면 일하러 나가셨고 번 돈은 노름판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 밥을 퍼 부뚜막에 놓아두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중학생이던 어느 날 저는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가시는 길목에 숨어 뒤를 밟았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아버지의 노름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둣가 다방으로 들어가셨고 안에는 신발 5켤레와 남자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로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2번은 건성으로 응대했지만 3번째 전화에 출동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와 일행은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의 밥을 부뚜막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오래 못 오실 테니 밥 안 퍼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수요일에 7에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셨고 어머니께 오늘 겪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삼아 하투를 쳤는데 누가 경찰에 신고해서 하루 종일 파출소에 잡혀 있었다. 그놈을 꼭 밝혀내서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는 단단히 벼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어른 마음에 아버지는 죄를 지었으니 집에 못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돌아오신 모습이 더 답답했습니다. 이 일은 30년이 지난 뒤 다시 해자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장만하시고 친구들을 초대한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때 누가 신고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날 이후 친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다녔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이탈하면 그가 범인이라며 서로 감시하며 우정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신고한 사람이 접니다. 아버지와 친구들은 놀라셨지만 이내 한 분이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내가 많이 힘들었게 그 말에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